네. 아마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는 또 이렇게 약간의 또 소리를 또 내주네요. 우리 선생님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아침에 날씨가 너무 쌀쌀하다가 낮에 되면은 이렇게 또 푸근하게 또 햇살과 바람이 잘 어우러지니까는 주변에 이제 꽃들이 다 지금 만개들을 빨리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침에 온도하고 낮에 온도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감기균도 오는 것 같고 또 피곤함도 더 오고 그런 것을 이렇게 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음, 아, 저희는 이제 제 세종인데 우리 선생님들 사시는 곳은 어디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벚꽃들이 좀 피었던가요? 저도 어제 모처럼 딸을 오송역에 데려다 주면서 가는 길에 벚꽃이 있기에 잠시 차를 멈추고 가벼운 산책을 한 30분 정도를 했습니다. 음, 우리가 너무 바쁘다 보면은 이렇게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과 소망도 있고 또 즐거움도 많은데 너무 바쁘면은 이 주변이 자연물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는 잠깐 오가는 그 길이었지만은 차를 잠깐 멈추고 잠깐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벚꽃도 보고 또 벚꽃 구경 나온 사람들도 구경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져봤는데 괜히 마음이 뿌듯하고 부자가 된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나도 내가 자연을 즐기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혼자 칭찬을 해봤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좀 어떠셨을까요? 다들 뭐 벚극장 간다, 뭐, 수서나 뭐 이렇게, 구경을 간다. 음, 지금 또 튤립들이 많이 피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좀, 봄이 우리에게 주는 형형 색깔의 꽃들을 바라보면서, 잠시 어떻게 휴식은 취해 보셨을까요? 저희들은 그것이 필요합니다. 아, 왜냐하면 특별히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은 거의 이제 일 속에 있다 보면은 주변 환경이 안 보이고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가 나이가 더 먹고 중년이 넘어 50대 후반이 되고 이렇게 60이 돼 가니까는 나는 뭐 하고 살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다 몸이 아프면 지금까지 내가 스스로 열심히 살아온 것들에 대해서 회의감이 굉장히 많이 느끼는 그런 시간을 저도 사실 작년에 가져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좀 더 자신을 많이 아끼고 또 자연도 많이 누리면서 여유라는 게 물질의 여유도 필요하겠지만은 가장 첫 번째는 심리적 여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심리적 여유를 가지시고 또 한 주간을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또 저희가 또 이렇게 또 수업은 또 나가야 되겠죠? 우리가 만날 수 있다면은, 정말 차 한 잔을 테이크아웃 해갖고 와서 우리 강의실 안에서 나눠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나는 어딜 갔다 왔다 이러면 서로 정보도 주고받고 이런 걸 많았을 텐데 저희가 그런 게 없어서 조금 저는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또 들어와 계셔서 또 저와 함께 이론적인 공부를 하는 거가 아, 어떻게 편할 수도 있지만은 그 반대로 또 우리에게 이렇게 서로 얼굴을 보고 소통할 수 없는 것들도 있다는 아쉬움이 없잖아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오늘 챕터를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선생님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어, 한번 올려는 드렸던 것 같아요. 저희가 제가 그때 이제 중간고사 얘기도 잠깐 했고요. 어쨌든 과제가 있는데, 선생님들은 다른 과도 공부를 하시니까는 과제가 많으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과제는 뭐 저한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저도 보겠지,
보고 저도 점수를 내겠지만은 학교에서 이거는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일단은 밖에서는 원장님이시고 교수님이시고 뭐 이렇게 사장님이시고 막 이렇겠지만은 실제로 우리 이제 오늘 우리 사회심리학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아직 학생의 신분이거든요. 학교로 따지면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평가를 낼 때 꼭 써야 되는 평가 방법 중에 하나가 또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를 제가 또 다 받아서 그거를 잘 이제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학교에다가 제가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어, 과제에 대해서 제가 그때 이제 카톡에도 올려는 드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제가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A4용지에 최대한의 우리 선생님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제가 뭐냐 하면은 고객 상담 사례 및 컴플레인 사례 및 대처법. 네. 우리 선생님도 샵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은, 고객들을 상담할 때 어떤 사례가 있을 거예요. 잊지 못한 어떤 고객도 있을 것이고, 또 좋은 감정으로 그분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또 그런 고객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그 반대로 개인적인 컴플레인을 많이 걸었던 분이신데 나중에는 좋은 관계가 돼서 우리 선생님의 샵에 단골이 되고 또 많은 사람을 소개시켜주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럴 때 컴플레인이라든가 고객 상담의 사례를 가지고 대처할 때 내가 어떻게 내가 대처를 했더니 이 모든 우리 상담했던 분과의 우리 내용들, 어떤 사례들이 잘 풀어졌더라라고 고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첫 번째는 고객 선정의 적절성과 주제, 그다음에 미용사 심리 소통 단계 적용, 자기 분석의 사례, 그다음에 샵에서 운영 방침 계획 이렇게 요런 것 중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하나를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제가 지정은 안 해드릴 것 같아요. 여기에 요거 외에도 죄송합니다. 요거 외에도 우리 선생님들이 샵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내가 그동안에 해왔던 나만의 뭐 노하우 이런 거 또 기술적인 면이 아니어도 우리가 이제 사회 심리학이잖아요. 그래서 오시는 우리 고객분들의 어떤 그 마음들을 같이 나눴을 때 우리 선생님들 샵에 뭐 좋은 일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우리 선생님들 마음에 안 좋은 감정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거를 잘 했을 경우에 내가 샵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 선생님들이 A4용지로 해서 저에게 꼭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간은 저희가 중간고사 전까지입니다. 그래서 됐으면 빨리빨리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과목도 우리 선생님 아마 과제가 또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다른 과목의 과제도 하시고 또 사회심리학 과제를 하셔서 이름이랑 학법 쓰셔서 꼭 저한테 이메일로 꼭 보내주시면 제가 부탁도 드리고 요거는 꼭 하셔야 될 거니까는 미루지 마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거 외에 이제 카톡에다 간간히 이제 사람 관계에서 필요한 것들을 제가 이제 검사지 이제 그런 척도를 한 번씩 보내드리고 해서 좀 보내주세요라고들 보내드렸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저에게 주시면 감사한데 주신 분도 계시고 못 주시는 분도 계세요. 하지만 그것이 단순히 그냥 이렇게 제가 보내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크게 힘 안 들이지만은 우리가 인간관계에 꼭 필요한 이야기 드리고 또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을 좀 더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 음, 사회 속에서 나를 바로 들여다보고 알 수 있는 시간 그런 거를 가져보려고 제가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또 양해를 좀 구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깜빡해서 안 보내도 괜찮은데 이 과제는 중간고사 전에 꼭 저한테 보내주셔서 우리 선생님들이 성적을 받았을 때 불이익을 안 당하는 그런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이거 꼭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중간고사가 저희가 28일 날 드립니다. 월요일 날. 그래서 제 앞에 교수님도 아마 10시까지 오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시험 문제지를 바로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혹시 책을 사셨으면 책을 좀 가져오시고요. 뭐 책이 없다 그러시면 제가 PPT를 저희 단톡방에 올려놨거든요. 그러면 그 PPT를 프린트 하시든지 해서 갖고 오셔서 우리 선생님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외워서 쓰라는 얘기는 안 하니까는 약간 오픈북 형식으로 제가 좀 할 거예요. 오픈북도 내가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한 번쯤 훑어봐야지 오픈북으로 시험 볼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책이 굳이 없으시다면 제가 올려놓은 PPT를 프린트하시 갖고 오셔서 시험에 같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10시부터니까는 앞에 교수님 시험 끝나면서 또 바로 저희 것도 그냥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 시간 많이 안 걸리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월요일 날 10시부터 시험에는 공지했듯이 그런 준비를 좀 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서 단답형이 5문제가 나갑니다. 그리고 서술형이 3문제가 나갑니다. 그래서 합이 단답형은 5개 문항 중에서 2점씩가 10점이고요. 서술형은 3개 문항을 해서 5, 3, 15, 15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그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제 이런 그 과제나 책 같은 게 꼭 필요하니까 혹시라도 이제 이런 게 없으시면 저한테 미리미리 연락 주시면 제가 뭐 이메일도 보내드리고 하니까 이런 것들은 준비를 해주셔서 서로 소통하는데 어려움 없길 바라고요. 또 학교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부탁을 먼저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업을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제가 이제 공유 한번 할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우리가 또 보아야 될 챕터가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오늘 사회심리학 이제 공유를 하는 챕터 5장이 되겠습니다. 챕터 5장은 자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같이 보는 5장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같이 오늘 수업을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번 우리 선생님들하고 또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선생님들에게 카톡에도 올려드린 거 하나 있는 거 혹시 기억나세요? 나는 누구인가? 이거를 제가 올려드리면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그걸 써서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제가 이렇게 한 장씩 올려드리는 것은 그냥 무의미하고 뭐 재미로 올려드리고 그런 건 아니고요. 어, 이것도 오늘 챕터에 맞춰서 자신을 인지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선생님들하고 이걸 나눠보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꼭 해달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음, 그런데 예,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좀 바쁘신 것 같아요. 음, 일단은 보겠습니다. 5장은 자신,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을 이해하기라는 제목입니다. 사회적 상황에서예요. 우리가 사회 심리학이지요. 그 제목과 연결인데 그 중에서 나라는 사람을 사회적 상황에서 어떻게 이해를 할까라는 그런 부제목을 가지고 오늘 수업을 합니다. 목차는 이렇습니다. 자기 개념의 근원과 본질, 또 자기 개념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발달하는가.
또 문화가 자기 개념에 미친 영향 어떤 것이 있는가? 자기의 기능은 무엇인가? 두 번째로는 내성을 통한 자기를 알기라는 방법이 있는데, 내성을 통해 자신을 아는 정도가 얼마나 되고, 내성의 결말은 무엇인가? 자신에 대해 집중할 때 자의식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의식 이론은 무엇인가? 느낌을 유발하는 이유에 판단해서 알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말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 이유에 대해서 내성의 결말, 자신의 행동 가치를 통하여서는 자기 발견을 하는 것이 있다. 세 번째로는 자신의 행동 관찰을 통해 자기를 개발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의 행동 관찰을 통해 자신을 알게 되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또 나와 있고요. 네 번째, 자신을 알기 위한 타인을 이용하기. 이용하기란 말은 좀 그렇지만 어떤 타인하고 소통하기를 하지요. 그러면 사람들은 자신을 알기 위해 타인을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는가 볼 것이고요. 다섯 번째, 자기 통제. 자신의 관리하는 기능 중에 자기 통제가 있습니다. 자기 통제의 성패 확률이 높을 때는 언제이고 실패 확률이 높을 때는 언제일까? 여섯 번째, 인상관리. 세상은 무대다. 저 제목이 멋있네요. 우리는 남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보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묘사하나? 그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 자존감. 자신에 대한 느낌, 높은 자존감의 장점과 단점 이렇게 해서 오늘 볼 건데 좀 제목이 많지요. 그래도 하나하나 짧게 짧게 넘어갈 거니까 우리 선생님들 너무 큰 부담 갖지 마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지난주에 제가 우리 선생님들에게 카톡으로 올려놨던 것 중에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아마 우리 선생님들이 이게 뭐지?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해서 질문 1도 당신은 누구입니까? 질문 2도 당신은 누구입니까? 질문 3도 당신은 누구입니까? 어? 열 번째까지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 똑같은 질문을 계속하네? 이런 질문 용지가 있네?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나는 누구인가? 이제 요거를 보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보내주시고 같이 저희가 얼굴을 맞대면은 이걸 가지고 저희가 많은 이야기가 토론을 하고 또, 내가 이렇게 살아오고 있었구나. 나에게는 이러이렇게 다른 사람과 내가 소통하고 있었구나. 아니면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내가 많이 나를 모르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를 얼마나 알고 있나라는 질문이 여기 또 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성찰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의 진짜 모습은 어떤 것인가, 그렇게. 그 다음에 남들이 보는 나는 어떤 모습일까, 그래서 피드백을 내가 잘 수용하는가, 못하는가, 그런 것이 여기 나와 있고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아는 능력이 우리가 이제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타인지라는 것도,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법에서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한 분 걸 제가 이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박스를 보면은 나는 누구인가 잘 생각해보고 보기처럼 질문에 답을 쓰시오라고 했고요. 대답은 나는 학생입니다. 나는 노래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화를 잘 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예시까지 잘 넣어줬어요. 요거를 이제 보내오신 분이 첫 번째 질문에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 딱 던졌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나는 예민한 사람입니다. 라고 답변을 썼네요. 또 두 번째,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여섯 번째,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일곱 번째,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성격이 약간 까다로운 사람입니다. 여덟 번째,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동적인 것도 좋아하지만 조용히 혼자 있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아홉 번째, 그럼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의 도움 없이 상황을 잘 극복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내면이 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좀 답변을 썼네요. 제가 요번 거를 하나하나 다 읽어줄 때 우리 선생님들은 어떤 느낌이 드시는가요? 내가 지금 이거를 써본다면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게 쓸까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제가 여기 계신 다섯 분, 네 분의 선생님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보면은, 네. 네, 김가인 선생님, 명혜영 선생님, 박민정 선생님, 오민지 선생님.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아, 나는 누구일까요? 첫 번째 질문의 답을 어떻게 쓰셨을까요? 굉장히 제가 궁금합니다. 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기까지는요. 현재 내가 가장 우선순위를 어디다가 두는가? 그것이 지금 나의 삶에서 연결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그래서 유분 같은 경우는 본인은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고 정도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대하고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답변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예민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정이 많대요. 또 다른 사람과 대화도 잘하고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또 네 번째 가서 보니까는 이때 똑같은, 당신은 누구입니까? 첫 번째 질문에 가장 떠오르는 것을 가장 먼저 쓰겠죠? 그것은 내가 우선순위가 지금 무엇에 있는가? 학생들은, 뒷장에 보면 나는 학생입니다. 쓰는 분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을 나는 땡땡땡입니다. 자기 이름을 가감하게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이게 중년이 쓰는 나는 누구인가의 질문과 고등학생이 쓰는 나는 누구인가 질문과 중학생이 나는 누구인가의 질문을 제가 드려봤을 때 답이 다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1, 2번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항상 내가 지금 현재 우선순위 어디다 두는가 그걸 둔 사람이에요. 이분이 나는 예민하다고 하는 사람은 지금 이분이 굉장히 몸이 좀 안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예민한 것이 지금 모든 삶에 예민한 것이 늘 자기가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난 너무 예민한 사람 같아. 내가 몸이 아픈 것도 예민한 것이고, 내가 사람을 만날 적에 짜증나는 것도 예민한 것이고, 내가 어디가 사람 만나는 거 싫고 조용하게 있는 것도 내가 너무 예민해서 이렇게 자기 가장 다급하고 현재 상황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질문의 답입니다. 지금 이 선생님은 그렇게 썼네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갈수록 우리가 자기 일을 자꾸 물어볼 때는요, 자꾸 자기를 깊이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진짜 나는 누구지? 내가 누구지? 나는 어떤 사람이지? 스스로 질문을 하면서 계속 본인이 그거를 깊이 깊이 들어가는 게 나는 누구인가 해서 열 번째 질문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누군가 대화를 좋아하고 정도 많고 예민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진짜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또 보면은 중년들은 어때요? 나보다 다른 상대방을 생각하는 그런 게 굉장히 우리는 보고 자랐습니다. 문화적으로. 그러다 보니까는 요 분도 중요하다 보니까는 나는 상대방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 노력하는 사람이래요.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뭐죠? 이 사람이, 자기보다 타인을 위주로 좀 뭔가 이렇게 늘 살아오고 맞춰가는 그런 느낌이 딱 듭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분이 다른 사람 함께 하는 일을 열심히 한대요. 자기 혼자 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협력해서 하는 일을 열심히 한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부담 안 주고 그 사람을 열심히 같이 함께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분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걸까요? 나 자신보다는 타인을 향한 좋게 말하면 배려할 것이고요. 또 반대로 말하면은
이 사람이 너무 타인을 위주로 뭔가 이렇게 맞춰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그렇게 이제 지금 이분의 질문과 답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성격이 약간 까다로운 사람이라고 또 7번에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까다로운 사람이지만은 내가 움직이고 동적인 것도 좋아하지만 조용히 혼자 있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지금 1번, 2번하고 또 연결이에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까다롭고 조용한 걸 좋아하지만 자기는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지금 본인의 심리적인 것이 사람하고 만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원래 이렇게 좋았던 사람인데 안 좋아하는 거야. 현재에서. 그첫 번째 답이 나는 예민한 사람입니다. 여기에 본인의 몸이 아프니까 더 모든 것이 여기 중심에 어, 촛대가 맞춰지는 거죠. 이렇게요. 표정이 맞춰지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갈수록 이제 자기에 대해 결론을 내립니다, 스스로. 예민하고 정도 많고 대화를 잘하고 어울리는 걸 좋아하고 배우는 걸 좋아하고 부담 주기 싫어하고 다른 사람 열심히 함께 일하는 걸 좋아하고 그렇지만 나는 까다로운 사람이고 그리고 그래서 조용한 걸 좋아하고 그런데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상황을 잘 극복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울리는 거 좋아하면서 가장 자기의 심리적인 것을 다 털어놓고 비밀 유지가 되고 자기를 이렇게 도닥거려주고 안아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 이 질문과 답에서 보면은 그러면서 결론을 스스로 내는 게 뭐냐 하면은 나는 내면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결론은 많은 사람하고 어울리는 거 좋아하지만은 사람은 혼자 가는 거야. 그리고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상황들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나에게 크게 도움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분은 스스로 내면이 강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나 혼자 이 모든 것을 대처하고 살아가야 되는구나라고 스스로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중년이 쓴 거고요. 그 다음 거를 보면은요. 요거는 우리 이제 학생이 쓴 겁니다. 이제 제가 이제 요거는 다른 걸 제가 좀 갖고 왔는데요. 요 친구는, 자기 이름을 딱 써, 제일 먼저. 나는 누구입니다. 딱 쓰고 중학생입니다. 중3이거든요. 그리고 핸드폰을 좋아하고, 또 베이킹 하는 걸 좋아하고, 잠이 많고, 공부를 잘하고, 학교 가는 사람이고, 노래방 가는 것을 좋아하고, 친구랑 노는 걸 좋아하고, 그러면서 나는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이래요. 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지금 누군가하고 가장 소통을 많이 할까요? 이야기를 많이 할까요? 친구들하고 뭐 노래방 가서 좋아하고 또 학교 가는 사람이고 공부도 하는 사람이고 잠도 많고 자기 어떤 그런 장단점을 다 썼는데 결론은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이래요. 우리 요 친구는 제가 실제로 물어봤어요. 우리 친구는 하루 중에서 가장 누구하고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니?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 누구를 만났을 때 가장 마음이 편하고 행복하니? 그랬더니 이 친구 말이 10번의 답입니다. 자기는 고양이하고가 가장 있는 게 행복하고 고양이가 가장 먼저 이렇게 와서 반겨주고 이런 것이 제일 좋다 그래요. 이런 모습이었고요. 음. 그 다음에는 요거는 이제 고등학생이었어요. 약간 다르지요. 근데 이제 고등학생이다 보니까는 요 친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음, 당신은 누구입니까? 첫 질문에 나는 여자다라고 썼어요. 근데 실제로 요 여학생을 보면 굉장히 여성스러워요. 키도 크고 머리도 길어서 예쁘고 이래요. 그래서 일본 애가 나는 여자이고 옷을 좋아하고 기타 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좋아하고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지금 딱 들어온 거예요. 여고생들이 요새 화장하시는 거 아시죠? 누드도 바르고 이제 이렇게 눈에 섀도우도 하고 마스카라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도 지금 자기 현재에서는 학생보다는 자기가 지금 이렇게 여자로서 이렇게 여성으로서 어떤 그런 관심이 많은 거죠. 지금 유학생이. 그러면서 이 친구는 새벽도 좋아하고 공부는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래요. 매운 음식을 좋아하고요. 마라탕을 좋아한다 하더라고요. 겨울을 좋아한대. 너무 하해서 좋아한대, 겨울을.
그러면서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조용한 사람이래요. 그러면서 이 친구는 맨 마지막에 나는 흰색, 분홍색, 빨간색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자 어떤 그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색채감이죠. 흰색, 분홍색, 빨간색 이런 거 있죠. 아름답고 예쁘고 원색인 거를. 이 친구는 지금 이렇게 자기가 여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자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쪽으로 많이 이렇게 선호하고 흥미를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다. 지금 그런 내용들이 여기 지금 나와 있네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드디어 이제 지난주에 제가 내드린 거는 다 그렇게 의미가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는 항상 책하고 같이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려요. 오늘 배울 챕터 5장에 보면은 첫 번째 거기에 계엄의 목표에서 지나서 129쪽에 뭐가 나오면은 박태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박태환이 어떤 사람인가 지금 얘기가 나오나 하면은 제가 이제 같이 읽어드릴게요. 여기는 안 써있지만 박태환의 체형을 가진 사람은 100만 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라는 말이 있대요. 뛰어난 운동선수를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타고나는 것 같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얘기와 함께 또 미아라는 여성이 또 나옵니다. 미아라는 이 안에 10살 때부터 10살 때 11살 남자아이들이 팀에 들어가서 남자아이들의 팀에 들어 득점을 이끌어내기도 했던 친구래요. 여자 축구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도 이제 대학 가서 스스로 이제 대단한 선수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대답을 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제 그 자기가 이렇게 나가서 선수 대결하는 그 자체를 좋아했다 그래요. 그 그림이 바로 밑에 그림에 미아라는 선수, 축구 여자 선수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꼭 남자 같아요. 이제 그렇게 나오고요. 또 세 번째 여기서 또 나오는 데릭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메이저리그의 유격수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프로야구가 될 재능을 지녔다고 생각한 사람 거의 없었다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이제 의심할 때, 너는 정말 그런 걸 뭐 할 줄 아니? 이렇게 뭐 묻고 의심할 때, 그런 것이 더 좋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을 이제 그 사람들 말한 것을 내가 틀렸음을 증명하고 싶은 어떤 그런 게 생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도전이죠? 그래서 대릭은 그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운동을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릭이라는 사람이 맨 마지막에 이제 인터뷰에 말한 것이 뭐냐면은 어, 사람들이 나의 능력을 의심할 때 나는 그걸 좋아했고 중요한 것은 노력이다라고 결론을 지어준 사람입니다. 사실 노력하는 것만큼 안 되는 것은 사실 없지요. 거기다가 내가 좋아서, 어, 좋아하고, 또 즐거워하고, 또 이렇게 노력한다 그러면 더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활성화낼 수 있겠죠.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지나가면서 뭐가 나오냐면은요. 아, 요 세 선수들의 결론을 보면은 어쨌든 자기에 대해서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뭔가 자기의 길을 잘 찾아간 사람, 타고난 것도 있겠지만은 이분들에게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그 이야기가 책에서 우리 129쪽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한 번쯤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항상 같이 봐야지 PPT로 보기에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첫 번째는 자기 개념의 그런가 본질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기 개념이 무엇인가 그런 질문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발달하냐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림에서도 보듯이 요 아이가, 음, 거울 위에 앉아 있는 거죠, 지금. 거울 위에 앉아 있고, 이런 것을 여기에서 나오는 많은 이제 학자들, 연구원들은 이것을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자신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어떻게 될까? 자신이 무엇일까?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연구자들은 동물들도 실험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람들도 실험을 해서 책에 올려놓은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런데, 어, 연구자들이 거울을 넣어두고 그 우리 속에 동물이
거울과 친숙해지기를 기다렸다 합니다. 지금 여기 그림에서는 아이가 있지만 먼저 동물을 실험했습니다. 페이지 130쪽에 나옵니다. 이럴 때 잠깐 그 거울과 친숙해지는 그 동안에 요 동물들을 잠깐 마취를 시키고 동물들을 이제 귀나 이런 데다가 빨간색 물을 드러났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깨어났을 적에 이제 침팬지나 오랑우탄 같은 그 고등 그 영장류들이죠. 얘네들은 자기 몸에 빨간 것이 별에 있는 부분을 금방 알아차리고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는 그러고 보면은 굉장히 대단하죠. 만져보는 그렇게 고등 이제 영장류가 있었고요. 그에 반해서 약간 하등 영장 동물들 볼 때는 뭐 긴팔 원숭이가 그렇다네요. 색에서. 근데 그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연구자들이 침패치나 오랑우탄의 원시적인 자기계임 정도를 가졌다고 이제 암시를 하는 거죠. 아, 이 사람, 이 원숭이하고, 침패치나 오랑우탄은 자기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내 머리에 뭐 묻어서 이렇게 만져보고 있구나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굉장히, 우리는 사람이니까는, 이 사람들은 또 어떡하라고 연구를 한 거죠. 그런데 이 하등 그 영장 중에서 치는 조금 거울을 이렇게 올려놨을 때 약간 좀 그거를 이제 알아차리는 까치도 있다고 합니다. 아마 예전에 동물농장에서 그걸 봤던 것 같아요. 까치 굉장히 이제 똑똑하다는 그런 똑똑한 까치 얘기 나왔던 것 같아요. 그 까치가 이 동물에 속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간의 경우는 자기계이 언제부터 발달하기 시작하는가 또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아이들 대상으로 거울의 검사의 변형을 실시했다고 해요. 그 이제 실시했더니 사람은 생후 18개월에서 24개월경 발달하는 시기로 밝혔다고 그 메르바? 네. 메르바라는 사람이 요거를 발견했습니다. 18개월하고 24개월이면은 한 두세 살? 두 살 정도? 그죠? 그 사이에 자기 개념이 발달한대요. 사람은요, 인간의 경우에는. 그러면서 성장에 따라 원시적인 자기를 이제 발견하는데 완전한 자기 개념을 발달한다고 해요. 성장하면서. 그러니까는 18개월, 24개월 경에 아, 내가 여기 거울에 이거 나구나라고 인지는 하지만은 성장에 따라 더 확고하게 나라는 것이 더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때 어려서는 나이나 성별, 이웃, 뭐 취미 등의 신체적인 특징을 강조하고 성장하면서 마음의 상태라던가 타인이 자기를 어떻게 판단하는가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성장을 한대요. 그런 얘기가 지금 나와 있는 거고요.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문화가 자기 개념에 또 미치는 영향이 있겠죠. 우리 문화가 지금 계속 나옵니다. 1장부터 지금 4장까지 볼 때도 문화를, 그날의 문화를 우리가 항상 다 다르게 배워왔기 때문에 문화에 따라 좀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야기 계속 해왔죠. 그와 마찬가지로 문화가 자기 개념에 미치는 영향이래 거기서 보면은, 어, 우리는 자기 개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자란 문화입니다. 그 예시가 나오는데요. 페이지 131쪽에 보면은, 어, 이 책이 참 좋은 게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만은 이렇게 단어로 쓸 땐 사실 잘 몰라요. 어렵고. 그런데 예시를 넣어줄 때는 그걸 읽다 보면은 아,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런 내용을 이렇게 문장으로 만들어서 단어를 만들어냈구나. 학자들이 이렇게 했구나. 연구자들이 이렇게 했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책마다 그런 예시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문화가 자기 개념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마사코 오와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 29세 나이에 일본의 이제 왕자 나루히토와 결혼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마사코는 일본의 외무성에서 일하는 총명한 외교관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하버드와 옥스퍼드에서 교육받았고 5개국어를 구사할 수 있었고 그런 이렇게 능력 있는 이 여성이 마사코 외교관이라고 부르는 남부럽지 않은 직업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또 앞으로 장래도 많이 촉망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자와 결혼하기로 한 마사코의 결정에 많은 사람들이 놀람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선생님이 볼 때 이렇게 능력이 많은 마사코가 곧 나이도 29살밖에 안 됐습니다. 이 마사코라는 여인이 이런 결정을 낼 때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선생님들의 생각이 사실 좀 중요해요. 네, 우리는 한국이라는 문화 속에 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자란 문화와 여러분이 지닌 자기 개념에 이해하는데 필요한 단서로서 많이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런데 서구 문화에서의 사람들은 독립적 자기를 가진 경우가 많다고 늘 말씀드렸죠. 그래서 독립적 자기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각과 느낌과 행동을 무시하고요. 자신의 생각과 느낌과 행동의 기초로 자신을 정의하는 방식이 독립적 자기입니다. 서양인에서 이런 서양 쪽에서 많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의존적 자기라는 것이 있는데, 의존적 자기는 다른 사람의 생각과 느낌, 행동에 결정될 때가 많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정의하는 방식, 이거는 우리 이제 아시아권, 동남아 이런 우리 아시아권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의존적인 자기에 많이 문화적으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음, 이런 결정에서는 한번 이제 많은 사람 이제 요 이야기 가지고 마사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선생님들의, 요 이야기를 듣고서 어떤 생각하는지는 본인들이 한번 스스로 점검해 오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우리가 어떤 이런 선택을 해야 될 때, 결정을 하게 될 때, 또 문화가 자기에게 주는 개념이 좀 다르다고 얘기했죠. 그렇다면은 내성을 통한 자기 알기라는 것이 있는데, 내성을 통해 자신을 아는 정도가 얼마가 되고, 내성의 결말은 무엇인가? 내성이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과 동기를 분석하기 위해서 자신의 내부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성이죠. 그리고 나 자신만이 가질 수 있는 나만의 사고와 느낌과 동일에 가해서 내부 정보를 검토할 때 마음을 들여다보는 게 내성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해 집중할 때 자의식이라는 이론이 생긴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에 집중할 때 이럴 때 우리 자신에 집중할 때는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내적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내적 기준 및 가치관에 기초로 해서 평가하고 비교를 한다는 이론이 자아의식 이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 페이지 우리가 133쪽에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독립적인 자기냐 의존적인 자기냐 그래서 독립성 및 의존성 척도라는 10가지의 문항이 나와요. 해보기라고 해서 책에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이걸 해보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10가지 질문이 있는데 사실 24개의 문항이라고 합니다. 그중에 10가지를 축소해서 이제 책에다가 소개를 해놨는데요. 1번에서 5번까지는 의존성을 많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6번에서 10번까지는 독립성을 많이 이렇게 측정하는 문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단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나의 행복은 내 주변 사람들의 행복에 달려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번, 매우 그렇다 7번입니다. 그 사이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우 그렇다가 많으면 많을수록 독립적인 사람일 수도 있고요. 의존적인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중간에 사람들은 약간 보조를 잘 맞추는 거겠죠. 그런 내용이 133쪽에 나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한번 요거를 책 보고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또 그 그림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페이지에 자의식 이론이 136쪽에 이 그림이 또 잘 나와 있어요. 자의식 이론에서 주의를 자신에게 집중한 결말이 어떤 것인가라고 책에 나와 있는데 여기 첫 번째 뭐냐면은 자신에게 집중할 때 거울이나 카메라 또는 관중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 계기로 자기 자각 상태를 듣게 된다는 거죠. 자신에 대한 의식하고 생각하고, 나라는 사람? 이렇게 걸쳐다보고, 지금 나의 내 모습? 생각한다는 거죠. 두 번째.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자신의 현재 행동 또는 생각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적 기준 또는 자신에 관한 기대와 비교해 본다는 거죠. 일치할까? 아닐까? 나는 내가 이런 걸 좋아하는데 오늘 거울에서 내 모습 보니까 이게 좀 아니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서 내적 기준 또는 자신에 관한 기대와 비교해 볼 때 일치되면은 예스로 가는 거고요. 그럼 나는 만족해. 나는 원래 이렇게 잘생겨서 깔끔해. 머리 스타일 마음에 들어. 그럼 예스면, 나는 만족하고. 아니야. 내가 뭔가 안 맞아. 나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이럴 때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노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림에서. 그러고 나서 노를 했으니까 이거 바꿔야겠죠. 내가 머리 스타일 마음에 안 들면은 머리를 빨리 이제 다시 뭐 드레 한다던가 이렇게 행동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 마음에 속이 상하다는 거예요. 노로 갔을 경우에. 그럴 적에 빨리 자기 자신에 관한 생각을 이렇게, 자기 자신에 관한 생각을 빨리 바꾸려고 하는 거.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 생각을 버리는 거죠. 나쁜 거는 버리고 좋은 쪽으로 가는 거. 그래서 자기 중심에서 집중했을 때는 예스나 노에 따라 자의식이 달라진다는 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그림에서는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내성부터 자기 알기에서 뭐가 있냐 하면은, 우리 페이지 135쪽에 보면은, 어, 담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예시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담배를 끊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 이럴 때 어떻게 하는가? 어느 날 유리창에 담배를 펴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담배를 끊어야겠다 생각했는데, 습관적으로 창문 앞에서 자기 담배 피우는 모습 비춰진 거야. 이럴 적에 어떤 느낌 들까요? 본인들은. 그래서 여기서 내적 기준하고 자기가 원래 담배 끊으려고 했는데 일치가 안 됐잖아요. 이럴 적에 이 사람 굉장히 마음도 불편할 것이고 이거를 바꿔야겠다고 생각을 하겠죠. 어, 저희 아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분명히 아내하고 담배를 끊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래서 뭐 초콜릿도 먹고 막 입이 심심하니까 막 그런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내하고 약속을 했는데 이 녀석이 이제 본가가 세조니까 저희 집에 이제 온 거예요. 오니까 습관적으로 어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랬죠. 너 담배 끊는다고 안 그랬니? 그랬더니 아차 싶은 거예요. 습관인 거예요. 아내가 없는 곳에서 자기가 편하게 폈던 습관대로 나와서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에게는 미안하고 그러지만 여기서는 안 보니까 하여튼 우리가 봤잖아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요 얘기가 이제 내성을 통한 자기 알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고가 생각보다 어, 자의식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판단에 따라서 행동도 바꿔진다는 거. 알고 났더니 얼른 우리 이제 아들이 그 담뱃불을 끄고 내가 참 담배 끊는 중이었는데 제가 습관을 폈네요라고 알아차림을 딱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우리 아들이 뭐 여기 뭐 아내가 안 보니까 뭐 이렇게 맞다면 저는 굉장히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너 약속은 지켜야 된다 아내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했던 이번 주말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좀 제가 같이 그런 얘기를 나누고 있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자기를 알기 위해서 또 우리가 또 이제 인과 이론이라는 것을 쓰고 있다는데 인과 이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신의 행동 및 느낌을 유발한 원인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 얘기가 페이지 138쪽에 또 이렇게 이제 다 나옵니다. 예화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 여기서 그 예를 들어서 연구자들이 했던 것이 뭐냐 하면은, 음, 한 연구에서 대학생들에게 5주 동안에 자신이 겪은 나날의 기분을 기록해 보라고 했답니다. 연구원들이. 그랬을 때 그 기분을 기록하는 일 외에도 학생들은 하루하루의 나날의 기분을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뭐 날씨라던가 뭐 내가 직장에 가서 어떤 작업량이라던가 아니면 전날 밤에 잠을 잔 시간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해야 했답니다. 그런데 5주째 마지막 날 학생들에게 자신의 기분이 이런 일들, 변이들, 날씨라던가 작업량이라던가 전날 밤에 잠 못 자 이런 것들에 관한 정보를 추정해서 수집해서 분석한 결과 자신의 기분과 관련이 깊다고 어, 했던 사람들, 판단했던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잘못된 경우를 거기서 캐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러죠? 이렇게 자기 한계와
필요를 한다고가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느낌을 유발하고 행동했던 것이, 아, 내가 이러해서 이렇게 했어. 라고 이제 그 원인을 또 합리화로 가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요런 이제 합리화로 가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자기가 어떻게 보면 잘못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수면과 뭐 이런 것들은 어떤 기분과 무관하다고 합니다. 사실은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도 실제로 그렇죠. 저부터도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인과 이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페이지 138쪽에 여기 짧게 제가 써놨지만 길게 써져 나옵니다. 뭐냐면은 자신의 행동 및 느낌을 유발한 원인에 관한 이론. 우리는 이런 이론을 우리의 문화에서도 배울 때가 많다 그래요. 우리 문화에서도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론을 가지고 우리가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져 이런 거 있죠. 눈에서 안 보이면은 그러진다. 이런 거 다 우리 문화에서 쓰는 얘기거든요. 그런 거를 우리는 다 문화에서 배우 간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월요일만 되면 어때? 오늘 월요일이죠. 월요일만 되면 어때? 아, 주말에 쉬었는데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나는 월요병이야. 이런 거 있죠.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만 나오는 문화적인 이론이라 합니다. 많이 배운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내성을 통해 자기 알 때는 또 뭐가 있냐면 이유 생성 태도 변화라는 것이 있다 합니다. 이유 생성 태도 변화. 제목을 들으면 굉장히 좀 복잡한 것 같지만은 실제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뭐라 써있냐면은 자신의 태도에 대한 이유를 생각해 본 후 그 결과에 따라 바꾸는 태도래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떤 자신의 태도를 어떤 행동을 했는데 하고 난 후에 보니까 그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안 드는 대로 태도를 변화하고 좋으면 좋은 대로 태도를 바꾼다는 거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태도가 그럴듯한 말로 표현하기 쉬운 이유가 일치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 얘기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페이지 또 139쪽에 이유 생성 태도 변화에서 연구 결과된 것이 또 예시가 또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연애 중인 대학생들에게 파트너와의 관계를 벌어진 일을 두고 왜 그런 식의 일을 벌어졌는지 글로 적어보라고 주문했대요, 연구원들이. 그랬더니 그 과제를 수행했던 학생들이 파트너 관계가 전개되는 방식에 관한 학생들의 마음을 바꿔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이유로 한 친구들은 적극적으로 변해 있었고요. 부정적인 이유로 이렇게 그 설문조회 했던 사람들은 약간의 조금 소극적으로 변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이유를 분석해 볼 때, 우리가 이제 프로직에 정답은 없는 것 같아, 내 삶에서. 약간씩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그런 얘기가 좀 나오면서 페이지 139쪽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신에 관한 지식을 터득하고 또 다른 방법이 자기 행동, 관찰하는 그런 것까지 알아차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자신의 행동 관찰을 통해 자기를 발견할 때, 어떻게 통해 자신을 알게 되는 걸까요? 여기에도 지금 페이지 140쪽에 참고가 나옵니다. 어, 친구가 고전 음악을 얼마나 좋아하냐고 이제 물어온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친구가 고전 음악을 늘 이렇게, 들었으면 괜찮은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자라면서 고전 음악을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최근에 어떻게 우연히 고전 음악을 들어왔는데 쉽게 답을 못 하는 거예요. 친구야, 너 누구누구야, 너는 고전 음악 얼마나 좋아하니 물었는데, 그 좋아하는 기준치가 없는 거죠. 이 친구에게. 그런데 얼마 전에 들었던 잘 모르니까 이 사람 답이 애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좋아해. 그랬으면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일 건데, 이 사람이 답을 애매하게 한 거예요. 쉽게 답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말하는 게, 잘은 모르긴 해도 어떤 건 좋은 것 같아. 그러면서 어제 이 친구가 이제 학교를 등교하면서 스마트폰으로 베토벤의 교향곡을 들어봤거든요. 요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지금 자기 인식의 중요한 원칙, 즉, 자기 행동을 관찰한 결과가 요거를 이용하는 거죠. 그 얘기가 지금 페이지 140쪽 예를 들어 딱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지각 이론이라는 것은 요 친구의 고전음악 말했듯이 우리 태도 및 느낌이 불확실하거나 모호할 때 우리의
행동과 그 행동이 벌어지는 장면에 대해서 관찰을 통해 느끼는 태도를 추론한다는 거죠. 그런 이론이 자기 지각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이론의 주장은 첫 번째, 우리의 느낌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을 때만 행동을 기초로 한다고 나와 있고요. 추론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자신의 행동이 자신 실제 느낌을 반영하지 않으면 상황의 그런 행동을 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할 때 이렇게 약간 좀 애매모호하게 자기 지각 이론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지각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태도와 느낌을 추론할 때 어, 저희 예전에 귀인 원리 배웠죠?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한 결과를 기초로 해 그 사람의 태도와 느낌을 빨리 추론해서 이용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신의 행동 관찰을 자기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이 친구가 고전 음악을 좋아한다 그러면은 이 친구는 맨날 고전 음악을 듣겠죠. 그 사람 진짜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어, 요 고전 음악 얘기하니까 저희 남편이 생각나네요. 저희 남편 차를 딱 타면 우리 선생님들은 어떠실까요? 어떤 그 라디오나 음악에 딱 되게 틀어져 있는가요? 고정적으로요. 저희 남편은 클래식 음악을 항상 라디오에서 듣고 있더라고요. 아침에 출근하고 그랬더니 그 채널이 꼭 고정돼 있어요. 거기는 잔잔한 음악들을 많이 얘기해주고 풀어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제가 오후에 들어보니까. 근데 저는 또 다릅니다. 저는 또 이제 기독교 방송에 딱 고정적으로 되어 있어요. 늘 그냥 희한하게. 그러니까 그렇게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 일상에서도 같이 간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 친구가 고전 음악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물어봤을 적에 자기가 좋아하는 기준을 모르고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모르니까는 애매모호하게 할 때 이런 것들을 자기 지각 이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고요. 그 지각 이론을 통해 서 자기를 또 자각하는 것도 이런 상황에 따라서 바뀐다는 거죠. 그 이야기가 방금 여기 3페이지에 삶 자신의 행동 관찰을 통한 자기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 우리 선생님들이 제가 책을 항상 보라고 말씀을 드리죠. 저희는 책하고 같이 봐야 되니까 우리 선생님들 PPT가 어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페이지 몇 페이지 참고 그러면은 한 번쯤 그 책을 페이지를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또 자기 자신의 행동 가치를 통해 자기를 발견할 때 어떤 것이 있는가? 내재된 동기와 외재적 동기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페이지 141쪽에 보면은 요 아이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혹시 학생들에게 많은 책을 읽게 하고 싶고 책을 좋아하게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 하신 적 있으시죠? 저도 아이 키우면서 저도 아이들 어릴 적에 아이들에게 책과 가까이 있게 하고 싶어서 도서관도 데려가고 또 책도 사주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거 색깔 있는 책을 골라도 주고 또 뭔 책을 보고 싶다 그러면 가서 무조건 제가 샀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 아이로 하여금 더 많은 책을 읽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지 이 아이가 책을 많이 읽을까요? 그 내용이 내재적 동기냐, 외재적 동기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내재적 동기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는 외적 보상 또는 압력 때문이 아니라 내재적인 거예요. 특정 활동을 즐겁고 또 좋아하고 이런 걸 감행했을 적에 하게끔 해주는 욕망이래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압력도 아니고 스스로에게 즐겁고 책이 재밌어요. 이거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자 하는 욕망을 주는 것이 내재적 동기이고요. 외재적 동기는 이런 즐겁고 좋아서가 아니라 반대죠. 어떤 보상을 주는 거예요. 아, 네가 오늘 요 책 한 권을 다 읽고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스토리 얘기해 주면은 선생님이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거죠. 이제 저희도 했던 것 같아요. 때로는 이렇게 그 포도송이 하고서 참잘의 스티커를 붙여주기도 했고, 요 책을 다 읽고 나면은 네가 좋아하는 먹고 싶은 거를 간식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것이 외적 동기였네요. 지금 그런 얘기를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너무 이게 과잉 정당화 효과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무엇인가 하니까 자신의 행동이 내적 요인에 의해 유발됐을 가능성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보상에만 대해서 이렇게 유발하는 경향이 많을 때, 과잉이에요. 말 그대로 과잉. 외제적 동기가 어떤 보상이 너무 크면 어때요? 그때는 좋은데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별로 흥미가 없어집니다. 정말 내가 좋아서 해야지 이렇게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악기도 배우는 거죠. 어떤 주변의 부모님의 어떤 등살에 못 이겨서 또 압력 때문에 하다 보면은 잠깐 따라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그 일을 더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진짜 자기가 좋아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과잉정당화도 문제가 있다. 근데 그 속에서도 또 자기를 발견하고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상 종류에 따라서 과제에 근거해서 보상이 있느냐, 또 수행을 근거해서 보상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의 종류가 과제, 과제 근거 보상, 수행 어떤 하고자 하는 걸 따지지 않고 과제를 수행했을 때 그 자체에서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라톤이라던가 지역 행사, 마라톤 다 참석하면은 그날 주는 상품이 있더라고요. 뭐 5km 달든 3km 달든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걸 동일시 주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이 이제 과제 근거 보상이고요. 수행 근거 보상이라는 것은 마라톤 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상품을 받지만 거기에 대해서 1등은 상품이 더 좋은 게 가겠죠. 2등, 1등보다 못한 상품. 3등, 2등보다 못한 상품.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 근거, 보상 이런 것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이해되시죠? 제가 책도 보고 PPT를 보려니까 좀 바빠지네요. 음. 그렇다 그러면 네 번째로는 자신을 알기 위해서 타인을 이용하기, 뭐 소통하기라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사람들은 자신을 알기 위해 타인을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고 소통할까요? 자신을 알기 위해서예요. 그 질문에 사회 비교 이론이라는 것을 가지고 자신을 알기 위해 타인을 비교한다고 합니다. 이용한다고 하는데요. 사회 비교 이론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함으로써 사회 비교 이론이죠. 그러니까 비교하는 거 말 그대로 비교함으로써 자신의 태도와 능력에 관해 알게 된다는 관점인 사회 비교 이론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또 상황 비교가 있다고 합니다. 사회 비교 이론과 함께 상황으로 비교를 하느냐, 하향으로 비교를 하느냐가 있는데, 상황 비교는 자기보다 윗사람인 거죠. 우리보다 나은 사람을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일을 가지고 상황 비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상황 비교는 반대로 자기보다 못한 기준의 사람을 가지고 평가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신을 알기 위한, 이렇게 자기 알기 위해서 타인을 이용하기도 한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과의 관점을 통한 자기 알기에서 또 사회적 조율도 우리는 하고 있대요. 우리 인간은 참 복잡한 동물인 것 같습니다. 사회 비교를 해서 자기 능력을 또 알려고도 하고 나보다 위에 잘 나가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또 이렇게 비교해보면서 자신을 알려고도 하고 그래서 또 타인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기준으로 또 평가를 해서 자기가 때로는 위로도 받고 어깨도 한번 올라가고 또 그런 거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또 이것도 잘 또 이렇게 조율하는 사회적 조율도 하는 또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 태도를 취하는 과정. 아, 다른 사람의 태도를 취한다는 것은 뭐예요? 직장이든 우리 학교든 나하고 친한 사람의 생각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친한 사람이 뭘 샀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막 이렇게 요새 많이 나온 뭐 텀블러 이런 거 샀는데 야 어떻게 좋더라 얘기를 막 하면 어때요? 별로 안 친한 사람이 권하는 것보다 친한 친구가 권하는 것을 더 빨리 텀블러를 사시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서 예측. 우리는 각자의 미래에 겪게 될 정서 사건에 대해 어떤 느낌을 갖게 될 것인가 하는 예측을 이제 많이 한대요. 그것은 이제 면접에서 얘기하겠죠. 내가 면접 준비를 잘 했을 경우에는 내가 이거를 어떻게 어느 정도 통과할 가능성이 몇 프로라고 본인이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서 예측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기 통제요. 제가 좀 말이 좀 빠른가? 우리가 1시간 반을 다 이렇게 해서 가려니까는 말이 굉장히 좀 빨라집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제가 PPT를 또 올려드릴 테니까 이거로 참고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 통제. 우린 자기 통제를 잘하는 사람일까요? 못하는 사람일까요? 자기 관리를 잘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자신을 관리하는 기능은 어떤 것을 또 쓰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자기 통제에 성패할 확률이 높을 때가 언제이고, 또 실패할 때는 또 언제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참 재밌게 나온 게 하나 있어요. 페이지 155쪽 제가 써놨습니다. 155쪽 여기. 페이지 155쪽에 보면은, 진아라는 여자 이름이 나오는데요. 진아는 옛 남자친구 진규라는 남자친구를 어떤 마음에서인지 했다만 용서하기 굳게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예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를 잊어버리자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진규라는 남자친구가 했던 행동들이 바보짓이었고 모든 걸 잊어버리라고 다짐을 했는데 그게 이제 오래된 과거지사이고 이제 앞으로 나아갈 때는 별로 그게 이제 지난 생각에는 별로 걸림돌이 안 될 거라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진아라는 친구가 어떤 파티에 갔다 거기서 진규를 딱 만났습니다. 그런데 진규가, 어, 진아 여자라는 진아 친구의 여자친구하고 같이 있어요. 소라라는 친구가 같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소란한 친구는 이 진아에게, 나는 걔 친구에게 전혀 관심이 없어. 걔 별로야, 내 스타일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딱 파티에 갔는데 그 소란한 친구하고 진규가 같이 온 겁니다. 연인이 돼서. 이런 모습을 봤을 적에 잊어버렸다 생각했던 진아가 속이 불편스러운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입술을 꽉 깨물고 이제 거기서 그냥 미소를 지으면서, 오랜만이다. 막 이러고서 이제 헤어진 거예요. 그러고 자신을 잘했다 생각하고 집에 딱 돌아왔는데, 오자마자 진아라는 이 친구가 여기 책에 나온 겁니다. 감자칩을 개걸스럽게 먹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겁니다. 진아는 다이어트도 하고 뭐 이제 좋은 음식 먹으려고 건강식품 먹기로 자신과 약속을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 체중도 많이 늘은 상태에서 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진기란 남자친구와 소라라는 여자친구의 딱 그 연인의 모습을 보자마자 돌아와서 자기가 개걸스럽게 감자칩을 먹는 자신을 딱 보고 여기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이 진아라는 친구가 한 것은 통제를 한 건 맞아요. 진규란 친구를 잊으려고 마음을 많이 먹었지요, 이렇게. 그런데 막상 거기서 옛날에 남자친구를 만나다 보니까 자기가 개걸스럽게 먹은 감자칩을 발견하고 너무 자기 스스로에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자기는 통제한다 생각했는데 통제는 또 하나 어떻게 보면 억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게 즉 생각을 마음속으로 지워버리는 노력을 실패할 확률 또한 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죠. 한다고 마음을 먹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친구의 모습을 딱 보고 감자칩을 먹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참 자기 자신이 얼마나 참 후회스럽고 한심했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제력이라는 거, 자기 통제라는 것은 항상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더 큰 자제력을 위해 뭐 이행할 수 있는 의도를 생성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진짜 이 진아가 그거를 원하고 있었다 그러면은 이 친구가 굉장히 많은 것을 이제 더 구체적으로 나열을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 그 마음이 바꿔져서 감자채 먹은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기는 통제한 것을 실패한 거죠. 그것이 바로 억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자기가 통제할 때 성공할 확률을 높게 하려면은 높게 하려면 그만큼 많은 걸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써야 된다는 거고요. 내가 실패가 높을 때가 언제인가? 지금 이 상황이죠. 자기 잊어버렸다고 자기 나름대로 막, 나는 참 괜찮은 여자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막 억압하고 통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잠깐 그 만난 옛 남자친구에 대해서 자기는 그 많은 감자칩을 개걸스럽게 먹는 자신을 발견한 겁니다. 그런 내용이 자신을 관리하는 기능이 무엇이냐, 그 기능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좀 더 자신을 관리하는 기능을 자기 통제를 적하려면 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자제력을 위해서 써서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석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음,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 이야기할 때는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인상 관리가 필요하답니다. 제목이 세상은 무대네요. 제목이 참 좋아요. 우리 세상은 무대 맞죠? 네. 우리 무한정 그 무대를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우리의 가치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묘사하는가라는 게 인상 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상 관리란 무엇인가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 나를 볼 때 그 사람에게 보이기를 원하는 대로 보게 하는 노력을 하는 게 인상 관리래요. 우리 선생님들은 어떠신가요? 자기 인상 관리 좀 하고 있는가요? 그래서 샵에 나올 때 하고 또 집에 있을 때 하고 좀 다르시죠? 그런 모습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상 관리를 할 때에는 음, 정치인들 얘기가 여기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음, 정치인들 몇 년 전에 우리 대통령 뽑을 적에 저는 그 사람을 진짜 믿어서 제가 대통령을 딱 뽑았습니다. 근데 뽑고 나서 그 대통령 되기 전에 공약이 다 바뀌어버린 모습 보고 제가 실망을 엄청 했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제가 인상 관리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후로 그분의 행동 때문에 제가 그다음부터 대통령 선거를 뽑을 때마다 그 생각 드는 거예요. 뽑았더니 사람이 바뀌는구나. 내가 뽑아도 그만, 안 뽑아도 그만 아니까 어차피 바뀔 거야. 이런 게 나도 모르게 생긴 거예요. 이제 그 얘기가 지금 여기 인상 관리에서 그런 얘기가 정치인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상을 관리할 때 인상 관리에 한심 매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 매수라는 거, 한심이라는 거 많이 단어 들어보셨죠? 자기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을 칭찬하는 거 아부함으로써 그 사람이 자기를 좋아하게 만드는 작업이 한심 매수라고 합니다. 이것도 정치인들이 잘하고 있죠. 그죠? 정치들은 아주 여기에 그냥 대가인 것 같습니다. 공약이 다 틀립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좀 이야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또 많은 또 연구자들이 관심 끌어모은 게 또 다른 전략이 뭐였냐면 인상관리에서 구실 만들기래요. 구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장애물과 변명거리를 만들어 놓고서 과제를 수행할 때 보잘것 없는 경우에 대해 그거를 비난하고 피하는 전략. 그러니까 구실을 만드는 거죠. 계속.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정치할 때는 공약을 만들어 놨는데, 딱 가니까는, 뭐, 우리나라에서 뭐, 돈이 뭐 지원이 안 되더라. 그 도시에서 이런 형편이 안 맞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구실을 만들어 놓는 거겠죠. 이제 그런 피하는 전략들을 다 해놓고 자기는 그걸 가지고 공약을 세워서 말한다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근데 행동적인 구실도 만들기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성공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행동할 때 나중에 실패했을 경우에 그 원인을 자신의 능력 부족으로 생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장애를 만들어 변명하는 거겠죠. 내가 이거는 알코올 때문이야. 내가 이거는 내가 조금 노력을 좀 안 했거든.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행동적 구실 만들기입니다. 그렇다면 말 그대로 언어적인 구실 만들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어적인 것도 내가 시험 공부를 했는데 시험을 못 봤어요. 그럼 그 못 본 거로 끝내잖아. 내가 열심히 안 했구나. 이래야 되는데, 언어적 구실 만들기는 뭐냐? 내가 시험을 보기 전날 내가 너무 밤을 괜히 새웠어. 밤을 새우다 보니까 내가 좀 졸리고 생각도 안 나고 머리도 멍해져가지고 내가 좀 못 본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시험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증이 있어. 이렇게 어느덧 자꾸 구실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상을 관리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존감. 우리가 많이 아는 자존감. 네. 우리 선생님들은 자존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존감. 자신에 대한 느낌 우리가 자존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 이제 자존감에 대해서 저는 이제 학교를 이제 그 중고등학교 이런 데 들어가고 또 대학생들 이렇게 학교 들어가면은 제가 미술 치료로 가지고 들어갈 때 이렇게 자존감 향상을 위한 뭐 이런 단어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자존감이 자신에 대한 느낌이라 그랬는데 어떤 느낌이 가질지게 자존감이 높아지고 낮아질까요?
자존감이면 단어에서 지금 나왔네요. 자기 자신의 가치, 자신은 훌륭하고 유능하고 잘난 사람으로 간주하는 정도를 평가할 때 자존감이라고 한답니다.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 나는 유능하고 이렇게. 그럼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겠죠? 일단 들으면 그래요. 그죠? 그런데, 나는 뭐 키도 작고, 뭐 얼굴도 뭐 못생겼고, 학벌도 낮고, 이런 거 보면, 저 사람 자존감이 참 낮은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 자존감에서 가장 많이 이제 나오는 게 이제 뭐냐 하면은, 요 그림 보기 전에, 요 도브라는 그 비누 회사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도브가 지금도 있더라고요. 음. 요거는 단품으로 나왔다는데, 이 도브라는 거가 예전에 우리 이제 그 TV 강의에서 보면은요, 거품이 막 나면서 얼굴을 뿌옇게 이렇게 해주는 그런 그림을 하면서 제 도브 회사 비누 광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 요 도브에 대한 얘기가 우리 페이지 160에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도구 비누 회사가 캠페인을 일환으로 여성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을 이제 비디오를 만들었다 하면 그걸 공개를 했습니다. 그때 비디오에서 스케치하는 아티스트가 동일한 인물을 두 장의 초상화를 그렸다고 합니다. 그 초상화 실제 인물은 보지 않고 주인공에 대한 언어적 묘사를 기초로 그린 것인데 한 장은 자기 자신을 묘사를 바탕으로 그린 그림이었고요. 다른 한 장은 주인공 친구가 주인공을 묘사해서 이렇게 그림을 바탕으로 그렸다고 해요. 그런데 그 초상화가 더 매력적 선택된 이유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그린 것이 아니라 친구가 묘사를 바탕으로 그린 초상화가 더 매력적으로 느꼈다고 이렇게 선택이 되었는가 봐요. 그때 우리가 그 예에 없었지만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한 광고가 뭐였냐면 이 도브 비누가 사실 예전에는 좋을 줄 몰라도 지금 더 좋은 비누들이 많이 나왔죠. 근데 이 문구 때문에 이 도브를 많이 샀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참, 그렇죠. 나는 나보다 내가 더 아름답다고 누가 말해주면 굉장히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그냥 남들이 나 이쁜 것 같아. 뭐 그 정도인데 내가 봐도 뭐 못생기지 않고 남에게 뭐 혐오감을 준 얼굴은 아니야. 그럼 나 이 정도 괜찮잖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어머, 교수님은 진짜 눈도 예쁘고, 코도 예쁘고, 얼굴도 동글동글한 게 진짜 예쁘고 아름다워요. 그럼 어떻겠어요, 선생님들? 그 말에 얼마나 기분이 좋아지겠어요. 도구회사가 이 비누를 팔기 위해서 이 단어 문구 때문에 엄청 많이 팔리신 거 아시죠? 저도 이걸 엄청 오랫동안 썼습니다. 지금도 있을까 생각 안 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이 도구비가 그렇게 불티가 났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지금 페이지 161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구가 여성들의 긍정적인 자존감을 구축하고, 여성들이 가진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였었어요.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생각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괜히 도구를 받으면 이렇게 바르고 그걸 세수하고 뭐 하면 더 아주 자기가 더 아름다운 모습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 내용, 자존감을 확 살려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존감에서 높은 자존감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존감에서 두려움을 관리하는 또 이론이라는 것이 있대요. 요것은 이제 뭐냐 하면은 그대로 자존감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막아주는 완충제도 작용한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라는 거죠. 나는 무서워서 나는 못 죽어. 그냥 물에 뛰어들으면 너무 겨울이면 추울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물을 싫어해. 뭐 이런 걸 해서 두려움에 관련 이론이 어떤 자존감이 자신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막아주는 완충제 작용도 한다. 이런 것을 두려움의 관리 이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자도취증. 요거는 그림을 아마 우리 선생님들이 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 그림은 그리스 시내에서 나오는 나르키소스가 연못에 비친 자기 이제 모습을 보고 빠지게 되는 거죠. 그 이미지가 너무 좋아서 나머지 그곳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거, 그 자리에서.
그러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어, 자기 도취증은 지나친 자기 사랑과 또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이 별로 없어요. 결여돼서 조합될 때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다른 사람의 공감을 굉장히 못해 자기 사랑을 더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자기 도취증에 이렇게 가 있는 사람들 보면은요. 어, 여기에도 그런 이야기가 여기 나온가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여기 나오네요. 자기 도취증에 걸린 사람은 너무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남보다는 자기 자신만 걱정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그 성격 검사 같은 걸 했을 적에 참 재밌는 질문이 나왔는데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자기 도치 성격 검사 실은 문양 중에 나는 누군가가 나의 자서전을 써주기를 원한다 라거나 뭐, 어, 그런 얘기가 나오면은, 이 사람들은 또 그 말에 그렇다. 잘 써줄 것이다. 나는 좋은 사람이고 막 그런 게 쭉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을 조종하는 일이 내게는 식은죽 먹기와 같다. 이런 것도 그렇다고 얘기한대요. 근데 우리는 답을 어떻게 할까요? 남을 조종하는 일이 내게 식은죽 먹기처럼 쉬운가요? 저는 노라고 쓸 것 같아요. 예스가 아니고, 네, 아니다. 라고 저는 표시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기 도취증에 굉장히 이제 걸려있는 사람들은 이런 거를 갖다가 다 예스로 표현한다는 거죠. 좀 다르죠? 그리고 여기 자기 도취증, 성격 장애 이런 사람들은 보면은 성격 장애까지 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같이 어디 가도 절대로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가서 뭔가 하려고 하지 남을 따라서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먹고 행하고 해야 될 그런 게 맞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지금 페이지 163쪽에 나옵니다. 네, 페이지 162, 163쪽에 보면은 그 사진도 나오고 63쪽에 쭉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도취증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그 배려가 없다는 거 그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 사람들은 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낙천주의 같긴 해요. 근데 극단적인 낙천주의에 속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솔직히 자기 자신에게도 이득이지만은 타인에게도 어떤 민폐나 이런 걸 끼치지 않고 같이 인용해 가게끔 하는 사람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입니다. 실은.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속 뭐 이렇게 문화적인 거 이야기하고 뭐 이제 저쪽에 동양인들, 서양인들 얘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요것도 문화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미국 쪽의 문화에서는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에요. 원래 자기 중심적이란 말이 그 나라 사람들은요, 자기도 편하고 상대편도 편하게 하는 그런 거를 자기 중심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 이렇게 1인칭 단추를 많이 쓰고 꾸준히 증가했는데 우리나라 넘어오면서 자기 중심적이 어떻게 됐죠? 남을 밟고 나만 살아나는 거예요. 서구 문화에서는 나도 같이 살고 저도 편하게 어떤 불이익이 되지 않게끔 해서 자기 어떤 그 중심적 일을 많이 해오는데 우리나라는 자기 중심적 그러면 굉장히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자기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또 그렇게 이제 보고 있다는 것을 자존감에 대해 자신의 느끼는 그런 것을 자존감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7장, 7챕터에서 이야기했습니다. 5장.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 이야기해서 마지막 자존감까지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우리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자존감은 나에게도 유익이요, 타인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또 한 주간도 오시는 많은 분들과 함께 또 이렇게 고객분들에게 또 많은 이야기를 듣고 나누겠지만은 자기 자신을 좀 아끼면서 타인도 아껴주는 그렇게 멋진 우리 선생님들 되기를 기대하고 저는 오늘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필요한 것은 저희 카톡에 올려주시고요. 제가 아까 말한 과제는 빨리 해서 저한테 좀 보내주시면 우리 선생님들에게 후다닥하게 제가 점수를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